한국의 K방산이 유럽을 넘어 남미에까지 진출했습니다. 한국은 페루와 무기 수출 총괄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 10년 전 KT-1P 항공기를 시작으로 신뢰를 쌓아 현재 지상 무기까지 수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산을 한번 사용하면 다른 거는 못 쓰겠다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약 체결까지의 숨겨진 이야기들과 대체 K방산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 육군 중령 출신 마르코 산체스입니다. 20년간 육군에서 복무하고 현재는 국방부 군연대화자문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죠. 군인이었던 제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군사장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차와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군인의 길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면서 세계 각국의 수많은 군사 장비들을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경험한 것들 중 가장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페루 공군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1980년대부터 운용해온 훈련기들이 노후화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졌고 정비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죠. 특히 안데스 산맥의 고산지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훈련기가 절실했습니다. 저는 KT-1P 훈련기 도입 프로젝트의 현장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상당히 회의적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훈련기가 과연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당시 우리는 미국의 T6 텍산과 브라질의 투카노를 주력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검증된 기종들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기종 선정 회의였습니다. 한쪽에는 두껍게 쌓인 미국과 브라질 업체들의 제안서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단 한 권의 KT-1P 제안서가 있었죠. 그런데 그 한 권의 제안서를 열어본 순간 우리 모두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기종들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더 뛰어난 성능을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 점이 의심을 샀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이라면 분명 어딘가에 함정이 있을 것이라고요. 변화의 시작은 한국 기술진들이 우리 페루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다른 나라 업체들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영상물로 시간을 채웠다면 한국 기술진들은 첫날부터 우리 정비사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페루 공군의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짚어냈습니다. 특히 잊지 못할 장면이 있습니다. 한국 기술진 책임자가 안데스 산맥고도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와 밤새 토론했던 거죠. 이 고도에서는 엔진 출력이 30% 감소하니 흡기 시스템을 이렇게 개조해야 합니다. 이 지역의 돌풍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강이 필요하고요. 그들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첫 시험 비행은 모든 의심을 날려버렸습니다. 해발 4,000m 안데스 고원에서 진행된 테스트였죠. T6 텍사는 이 고도에서 이륙거리가 30% 이상 늘어났지만 KT-1P는 마치 해수면에서 비행하듯 거뜬히 이륙했습니다. 심지어 현지 기후에 맞춘 특수 냉각 시스템 덕분에 영하의 기온에서도 시동이 완벽했죠. 우리 최고의 시험 비행 조종사는 착륙 후 헬멧을 벗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훈련기는 우리가 기존에 타던 것보다 성능이 월등한 첨단 비행기예요. 정비성 테스트는 더욱 놀라웠어요. 다른 훈련기들은 매 비행 후 4~5시간의 정비가 필요했지만 KT-1P는 2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부품 교체도 직관적이어서 복잡한 매뉴얼 없이도 가능했죠. 특히 놀랐던 건 한국 기술진들이 우리 정비사들을 위해 특별히 스페인어로 된 3D 정비 매뉴얼을 개발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기술 이전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완제품 판매가 아닌 공동 생산을 제안했어요. 우리 세만항공에서 16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간단한 부품 조립도 버거워했으니까요. 그러나 한국은 이것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왔습니다. 10명의 우리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6개월간 전문 교육을 시켰고 현장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이 1대1로 기술을 전수해줬죠. 심지어 야간 작업까지 하며 우리의 실수를 하나하나 잡아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성공이 곧 자신들의 성공인 것처럼 보였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생산한 KT-1P는 품질 검사에서 한국에서 생산된 것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죠. 이는 페루 항공산업 역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현대적인 항공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KT-1P 도입은 우리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기술력을 경험하게 해준 첫 계기였고 이는 곧 더 큰 협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었죠. 이 작은 시작이 페루 군사력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것을요. 제가 두 번째로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K2 전차였습니다. 20년간의 군 생활 중 15년을 전차 부대에서 보냈기에 전차에 관해서는 자부심이 있었죠. 사관학교 시절부터 전차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러시아의 T-90부터 미국의 에이브럼스, 독일의 레오파드2까지 세계 최고의 전차들을 모두 연구하고 분석해왔고 실제로 운용해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여러 국가의 전차 부대와 합동훈련도 했었죠. 그래서 처음 K2 전차 도입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다소 의아했습니다. 과연 아시아에서 만든 전차가 이런 최강자들과 겨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특히 저희 페루는 안데스 산맥의 험준한 지형과 아마존의 열대우림, 그리고 해안의 사막까지 다양한 극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전차 선택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말 저는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폴란드에 이미 배치된 71대의 K2 전차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진행된 실전 운용 시험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20년 군 경력이 무색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K2 전차의 실전 운용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영하의 날씨에서도 완벽한 시동성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전차들은 보통 혹한기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K2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죠. 자동장전 장치의 속도는 기존 전차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랐고 표적 추적 시스템의 정확도는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험난한 지형에서 보여주는 기동성은 말 그대로 경이로웠죠. 눈과 지느기 뒤섞인 험지에서도 마치 포장도로를 달리듯 부드럽게 움직였으니까요. 폴란드 현지 전차부대 지휘관과 나눈 이야기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바르샤바 근교의 한 훈련장에서 만난 그는 26년 경력의 베테랑 장교였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의심이 많았습니다. 독일제 레오파드나 미국의 에이브럼스처럼 검증된 전차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들 K2를 타겠다고 싸웁니다. 실제로 그의 말처럼 폴란드군은 K2 전차의 성능에 완전히 매료되어 추가 도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그들이 자국의 안보를 K2 전차에 맡기기로 한 것이죠. 전쟁의 위험이 실존하는 국가가 내린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는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K2 전차의 첨단 기술력이었습니다.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를 결합한 표적 탐지 시스템은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짙은 안개가 낀 상황에서도 폭설이 내리는 상황에서도 정확한 표적 포착이 가능했죠. 자동 표적 추적 장치는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수준이었고 1500마력의 파워팩이 만들어내는 순간 기동력은 50톤이 넘는 전차의 무게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포탑 회전 속도와 자동장전 시스템의 조화는 분당 발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주었죠. 기존 전차들이 보통 분당 두세 발을 발사하는 것에 비해 K2는 분당 5발 이상의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실제 운용에서도 K2 전차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기에도 시동이 완벽했고 2.1m 깊이의 도하 능력은 다른 전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차의 자세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경사가 심한 지형에서도 포신이 항상 수평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곧 정확한 사격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승무원들의 생존성을 극대화한 설계였습니다. 방탄 성능은 물론이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 승무원이 3명으로 줄어든 것도 큰 강점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숙련된 전차 승무원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K2 전차야말로 현존하는 최고의 전차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런 확신은 곧 우리 페루의 중요한 결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극한의 환경을 가진 우리 페루에 K2 전차만큼 완벽한 선택은 없다고 생각했죠. 9년 대화자문위원으로서 제가 맞닥뜨린 가장 큰 도전은 K2 전차 도입을 제안하는 일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거의 불가능한 미션처럼 보였습니다. 대당 가격이 100억 원을 훌쩍 넘는 데다 당시 우리는 미국 에이브럼스와 독일의 레오파드를 우선 검토하고 있었죠. 한국산 전차를 검토해보자는 제 의견에 대부분의 군 수뇌부가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첫 번째 군조달위원회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모두가 모인 회의실에서 고위장성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한장성은 검증되지 않은 한국산 전차에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무책임한 판단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다른 장성들 역시 우리 같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검증된 중고 에이브럼스를 더 많이 구매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었죠. 회의장은 한국산 전차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로 가득했고 저는 혼자서 모든 반대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폴란드에서 직접 촬영해온 영상들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영상이 재생되자 모두가 침묵했죠.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K2 전차의 모습, 깊은 수심의 도하 훈련을 거뜬히 해내는 장면들이 스크린에 펼쳐졌어요. 특히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폴란드가 K2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우리 군 수뇌부들의 생각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설명으로는 부족했어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승부수는 바로 현장 테스트였습니다. 모든 반대파 장성들에게 페루와 비슷한 환경 조건에서의 시연 영상을 공개했어요. 이는 K2 도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높은 산악지형, 산소가 부족한 극한의 환경에서 보이는 K2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비교 테스트 대상이었던 에이브럼스는 고도로 인한 엔진 출력 저하로 45도 경사 등판에 실패했지만 K2는 60도 경사도 완벽하게 극복했어요. 더 극적인 순간은 아마존 우림에서의 테스트였습니다. 습도 95%, 기온 35도의 극한 상황에서 진행된 종합평가였어요. 시야를 가리는 폭우 속에서도 K2의 성능은 압도적이었죠. 첨단 열 영상 장비와 통합 사격 통제 시스템은 1700m 밖의 이동 표적을 정확히 포착했고 연속 3발 모두를 명중시켰습니다. 가장 큰 반대파였던 장성은 이 광경을 보고 즉시 입장을 바꾸었고 이후 K2 도입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한국 측이 제시한 조건도 우리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단순한 전차 판매를 넘어 페루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리마 외곽에 현지 부품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학교를 건립하는 계획이었죠. 더불어 우리 안데스 고원의 특수한 환경에 맞춘 맞춤형 성능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엔진 출력을 15% 높이고 공기 흡입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페루 지형에 최적화된 사양을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었어요. 가격 협상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10년 분할 납부라는 기본적인 조건을 넘어 현지 생산 부품 비율에 따른 가격 할인, 기술 이전에 따른 로열티 면제, 그리고 페루 군수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투자까지 약속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 군 정비 인력 100명을 한국으로 보내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겠다는 제안이었죠.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앞 최종 시연회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폭우 속에서도 완벽한 기동성과 사격 능력을 보여준 K2를 본 대통령은 즉석에서 도입을 승인했죠. 그 순간 저는 제 군 생활 중 가장 보람찬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그 모든 설득 과정과 반대와의 싸움은 충분한 가치가 있었어요. K2 전차는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닌 페루 군사력 현대화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 첫 K2 전차가 페루에 도착했을 때 그 웅장한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는 감격에 겨웠죠. 특히 반대가 가장 심했던 장성이 먼저 와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다고 말해주었을 때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페루는 중남미에서 가장 현대화된 기갑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은 매일매일 입증되고 있죠. K2 전차와 함께 시작된 페루 군사력의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열렸습니다. K2 전차의 도입이 결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또 다른 혁신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K808 장갑차의 도입이었어요. 처음 이 장갑차를 접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이 우리 특수부대 훈련장에 장갑차를 들여왔을 때였죠. 외관만 보고도 이전에 보아왔던 어떤 장갑차와도 다르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페루의 지형은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축에 속합니다. 해발 6,000m가 넘는 안데스 산맥부터 연중 습도 90%를 웃도는 아마존 열대우림, 그리고 건조한 해안 사막까지 한 나라 안에 지구상의 모든 극한 환경이 모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이전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어떤 장비도 이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소화해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장갑차는 고산지대에서 엔진 출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장비들은 열대기후에서 잦은 고장을 일으켰죠. 첫 테스트는 안데스 산맥의 험준한 고산지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해발 4,500m, 산소 농도가 평지의 절반 수준인 환경이었어요. 다른 장비들은 대부분 이런 고도에서 엔진 출력이
30% 이상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K808은 달랐습니다. 최신 터보차저 시스템과 고산 환경에 최적화된 엔진 제어 프로그램 덕분에 고도에 따른 출력 저하가 거의 없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K808의 기동성이었습니다. 70도가 넘는 급경사도 거뜬히 올라갔고 1.5m 깊이의 계곡도 문제없이 통과했어요. 험지 주행 중에도 차체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죠. 우리 특수부대원들은 차량 내부에서 무전 통신을 하면서도 메모를 할 수 있을 정도라며 감탄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우림에서의 시험이었어요. 이곳은 장비들의 무덤이라 불릴 만큼 혹독한 환경이었습니다. 습도와 열기로 인해 전자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갑작스러운 폭우와 진흙탕 지형은 대부분의 장비를 무력화시켰죠. K808은 이런 환경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특수 코팅이 된 전자장비는 극한의 습도 속에서도 정상 작동했고 독립현가장치는 최악의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했어요. 해안 사막에서의 테스트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섭씨 45도를 웃도는 한낮의 열기 속에서 진행된 72시간 연속 주행 시험에서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었어요. 미세한 모래먼지가 엔진을 망가뜨리는 일이 흔한데 K808은 첨단 공기여가 시스템은 이를 완벽하게 차단했죠. 특히 야간 작전 능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최신 열상 장비와 전방위 감시 시스템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완벽한 시야를 확보해줬어요. 우리 특수부대원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 베테랑 대원은 20년간 다양한 장비를 다뤄봤지만 이런 수준의 장비는 처음이라고 했어요. 실내 인체공학적 설계는 장시간 작전에서도 피로도를 최소화했고 방어력은 기존 장비의 2배 수준이었죠. 8륜 구동 시스템은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했고 최고 시속 100km의 놀라운 기동력은 전술적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비성이었어요. 기존 장비들은 고장 발생 시 수리를 위해 며칠씩 기다려야 했지만 K808은 모듈형 설계 덕분에 대부분의 문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부품 교체도 도구 없이 가능한 퀵 커넥터 시스템을 채용해 정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죠. 이런 성능을 본 우리군 수뇌부는 즉시 대규모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K808은 단순한 장갑차가 아닌 우리군의 작전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어요. 현재 우리 특수부대는 K808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술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기동성과 화력, 생존성의 완벽한 조화를 갖춘 K808은 페루 육군의 새로운 주력 장비로 자리매김했죠. 한국 방산 기술의 진가는 이렇게 하나둘씩 입증되고 있었습니다. K2 전차에 이어 K808 장갑차까지 우리 군은 최고의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항공 분야로의 도약이었죠. KT-1P 도입으로 시작된 한국과의 항공협력이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 부품 생산 참여 결정은 우리 페루 항공산업의 역사를 다시 쓰는 순간이었어요. 세계에서 단 8개국만이 보유한 첨단 전투기 개발 능력, 그 대열에 우리 페루가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KF-21 프로젝트 참여 제안을 받았을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과연 4.5세대 전투기 부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하지만 그때 제가 떠올린 것은 10년 전 KT-1P 도입 당시의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기술진들은 우리 항공산업의 잠재력을 믿었고 끈기 있게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KF-21의 기술력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미국의 F-35나 유럽의 라팔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첨단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었죠. 특히 안데스 산맥의 고산지대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엔진 시스템은 우리에게 딱 맞는 사양이었습니다. KF-21의 성능 검증을 위해 우리 공군 최고의 시험 조종사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전해온 보고는 충격적이었어요. 시험 비행에 참여한 한 베테랑 조종사는 30년간 수많은 항공기를 조종해왔지만 이런 완벽한 조종감은 처음입니다. 라며 극찬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첨단 ASA 레이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우리가 기존에 보유한 어떤 전투기보다도 뛰어난 탐지 능력을 보여줬어요. 부품 생산 참여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선 의미가 있었습니다. 리마 근교에 최첨단 항공부품 생산 시설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는 곧 3,000명 이상의 고급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거예요. 한국은 우리 기술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했죠. 처음에는 단순 부품 생산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동체 일부분의 완전한 제작까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기술 이전 의지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우리 페루 항공산업 역사상 가장 큰 도약의 기회였습니다. 실제 생산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더 큰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KF-21 부품 생산 기술은 민간 항공산업으로도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글로벌 항공기업들이 우리의 생산시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에게 세계 항공산업의 문을 열어준 열쇠가 된 것입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중남미 최초의 성과라는 점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 실질적인 이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남미 지역에서 항공전력으로 강국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죠. 주변국들이 우리의 경험과 기술력을 보고는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금속 부품이 아닌 페루 항공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이제 우리의 시선은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어요. KF-21을 시작으로 FA-50 경공격기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만의 독자적인 항공기 개발도 꿈꾸고 있죠.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파트너라는 것을요. 우리 페루가 맞이하게 된 가장 큰 변화의 순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MOU는 단순한 협약이 아닌 페루 군사력 현대화의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K2 전차, K808 장갑차, KF-21 전투기에 이어 이제 해군력 현대화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HD현대중공업과 시마조선소의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죠. 4척의 최신의 호위함 건조 계획은 물론이고 잠수함 공동개발 프로젝트까지 포함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태평양의 새로운 동반자 시대라는 비전이었어요. 시마조선소에서 진행된 첫 번째 기술협력회의는 우리의 기대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단순히 잠수함 건조 기술만이 아닌 조선소 전체의 현대화 계획부터 시작했습니다. 첨단 용접 기술부터 통합 디지털 설계 시스템까지 현대적 조선소로 거듭나기 위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이 제안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0명의 기술 인력을 한국의 거제도 조선소로 보내 실전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닌 조선 강국으로 가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해군력 현대화는 우리 군 전반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K2 전차와 K808 장갑차로 시작된 육군의 현대화, KF-21로 이어진 공군의 도약, 그리고 이제 해군까지. 우리 페루는 명실상부한 중남미 최고의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주변국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등 이웃 국가들이 우리의 군 현대화 프로그램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구축한 정비시설과 훈련 시스템은 이미 중남미 전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죠. 지난달 있었던 합동군사훈련에서는 우리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신의 K2 전차와 K808 장갑차의 위용, 첨단 해군 함정의 기동 훈련을 참관한 주변국 장성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페루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적 여정이었습니다. 불과 70년 전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른 나라들의 도움으로 겨우 재건을 시작했던 나라였죠. 무기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무기 체계를 독자 개발하는 방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이 과거 자신들이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와의 협력에서 단순한 수출을 넘어 진정한 기술 이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자신들이 선진국들에게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우리 같은 개발도상국에 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단순한 군사력 현대화를 넘어 중남미 방산 기술의 허브로 거듭나는 것이죠.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우리의 잠재력이 만나 만들어낼 시너지는 무한하니까요.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기술을 배우던 나라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나라로 성장한 것처럼 우리 페루도 그들이 걸어온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나라들과 나눌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한국이라는 최고의 파트너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국제협력이자
함께 성장하는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남미에까지 뻗어나간 K방산의 힘이 대단하네요. 앞으로도 한국 무기가 활발한 수출이 되길 바랍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동쿠키 해외 감동사연 재생 목록을 통해 더 많은 사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심심하거나 생각날 때 감동쿠키를 꺼내보세요. 더 다양한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